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 오침을 하고 마는 손찬이 형에게 급보가 날아드니 일부 역경로 주민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였으며 그 주동자가 QURT라 하더라. 당장 강유에 대해 논하라는 요구 조건에 손찬이 형이 깜짝 놀라 참모회의를 주재하였다. 공손월이 가능하건대 내 이자의 프로필을 보니 여성무장임이 틀림없어 당장 들어주어야 하오. 공손월은 여색을 밝히는 자로 과거 한강에서 젊은 아가씨들을 따라가다가 탈영을 할 뻔한 전적이 있어 손찬이 형이 못 믿어 하여 조은 장군에게 의견을 구하나 지력 3상태의 조은이라 할 수 없이 또 쿠팡을 키는 척하자 상북지원 지력 90조 원으로 빙의하여 가나되 내 오래도록 이곳 상황을 지켜본 바 백성들의 강유에 대한 요모는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어. 과거 많은 요청이 있었음에도 그 분량이 장대하여 차일피일 미룬 게 아니오. 무릇 제후에 오르는 자들이 평생 가리를 면치 못하는 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라 하였소. 그리하여 오화는 일이 끝나도 퇴청하지 않았으며 산포는 밤낮으로 부지런했고 서백과 희공은 그 능력이 출중함에도 항상 수고롭게 최선을 다했기에 주왕조의 대통을 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오. 고금의 공명을 세운 이러한 위인들도 그러진데 그대는 어떻소? 군자는 방구석에서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일이 있으면 끼니도 거른다 하였소. 한낱 필부인 그대가 방구석에서 오침이나 하고 있으니 천하가 평정되지 않는 것이오. 자고로 선비는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나이만 먹어가는 것을 슬퍼하여 일찍 일어나 늦게 자고 편안히 쉴 틈이 없다 하였는데 그대는 갑자기 장황한 잔소리에 손찬이 형이 급하게 쿠팡을 닫아버리니 다시 지력 3조 원으로 돌아왔더라. 그러고는 손찬이 형이 투덜거리며 역경로의 골방으로 컨텐츠를 찍으러 가더라. 많은 시청자분들의 요청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강유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강유의 자는 백약이며 옹주, 천수군 출신입니다. 부친 강경은 천수군의 공조였는데 강족의 반란 때문에 전사하였다 되어 있고 이에 아들 강유가 일찍이 중랑에 임명되었다. 학문에도 관심이 있어 정연의 학문을 숭상하였다. 정연은 그 훈고학의 시조 마융의 제자입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한나라 훈고학, 송나라 성리학, 명나라 양명학, 청나라 고중학 달달달 외웠잖아요. 참고로 그 마융의 제자 중에 노식도 있는데 노식은 조정에 출사했고 그 정연은 제자들을 육성하는 태클을 탔죠. 위략에 따르면 부친의 군공으로 강유를 장군에 임명하라 했는데 강유가 마다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나라에서 너희 아버지가 태수를 지키다 죽었으니 그것은 군공이다 하여 너 장수가 되어라 했는데 부친도 공조였고 그 대대로 강씨 집안은 선비 집안이라 장수가 되기 싫어한 강유가 이를 마다하였다. 아무리 촉관련 항장과 관련된 위략의 기록이지만 강유가 정연의 학문을 좋아한 걸 보면 꽤나 설득력이 있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강유는 태공망, 강상의 자손입니다. 강유가 본격적인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는 제갈량의 1차 북벌 때입니다. 제갈량이 기곡 회이크와 동시에 농서지역, 천수, 안정 등을 도모하는 과정인데 보통 대군이 쳐들어오면 항전파와 투항파로 나뉘게 되어 있죠. 실제로 당시 그 지역의 수많은 세력이 제갈량에게 호응하여 투항하는 상태였고 천수, 태수, 마준이 강유를 믿지 못하고 따돌리자 어쩔 수 없이 제갈량에 투항하였다. 정사와 그 위략의 기록이 조금 다르긴 한데 투항한 건 확실합니다. 다만 왜 강유의 가족들을 일찍이 빼돌리지 못했느냐 교차 검증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강유가 기현으로 돌아간 건 확실하고 위략의 기록을 참조하면 기현에서 강유와 그 떨거지들을 제갈량에게 팔아넘겼다. 그런데 마속이 가정에서 대패하자 기현의 여론이 바뀌면서 득세한 항전파들이 강유의 가족들을 구금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위나라 군법에 따르면 100일 동안 원군이 오지 않아 항복하면 가족을 연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유는 이런 케이스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강유 가족들은 연좌 대상이죠. 다만 강유의 부친이 그 태수를 지키다가 전사한 군공이 있기 때문에 죽이진 않았고 아마 그 민둔 등의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어렵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유의 모친이 강유한테 단귀를 보내줘. 단귀 일화가 또 있는데 그 조조가 태사자한테 단귀를 보낸 거죠. 태사자가 고향이 청주 북해 쪽이잖아요. 그 오나라에 있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랑 일하자는 건데 단귀의 귀가 귀환하다,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얘기죠. 이게 본인의 어려운 생활 때문인 건지 위나라에서 그 종용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귀를 받았다.
제갈량은 강유를 중용합니다. 창조연 및 봉의장군, 거기에 당량정후에 자기를 주었다. 참고로 창조는 승상부의 군량창고를 담당하는 곳이고, 창조연은 이 기구의 속관입니다. 제갈량이 강유를 자신의 직속으로 넣은 거고요. 장환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이자를 고찰해보니 이소나 마량보다 훌륭하다. 가히 양주 최고의 인물이다. 담력과 의리가 있고 병법에도 정통했으니 정리의 5, 6천을 훈련시키게 하고 이후 황제 폐하에게 인사시키자. 그리고 나이 30 전후에 중감군 및 정서장군에 임명되죠. 중감군은 중령군 미치면서 중호군 위입니다. 다만 제갈량의 이엄 탄핵상소에는 정남장군 행호군이라 나와 있어서 강유전의 내용과는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 강유는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에도 참전하는데 당시 사마이는 존버 전략을 채택하죠. 그런데 위나라 진영에서 왜 싸우지 않느냐는 불만에 사마이가 조예에게 공격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조예가 신비한테 사지절에 부월까지 들려주고 사마이한테 보내서 마 싸우지 마라 불어하는 건데, 이걸 강유가 보고는 사마이가 싸우고자 하는데 조예가 신비를 파견하여 싸우지 말 것을 못 박았으니 적들은 출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그러죠. 아이고 이 양반아, 판세를 좀 제대로 봐라. 멀리 떨어진 지휘관이 황제한테 싸우네 마네 허락받는 게 말이 되냐. 저건 군영 내 호전적인 자들에게 보여주기 용인 거다. 사마이는 처음부터 존버하려고 했던 거다. 사마이가 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저렇게 멀리 황제한테 표를 올리는 등의 쇼를 하겠냐. 참고로 조예가 신비에게 지절까지 줘서 사마이의 공격을 불허한 건 사마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존버 대전략은 조예와 사마이 간 합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예가 사마이의 의중을 읽고 다른 호전적인 장수들 단속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신비한테 지절까지 쥐어줬다 봐야 됩니다. 이걸 어기면 신비한테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호전적인 장수들도 입 닫고 있겠죠. 강유의 재략이 제갈량에 미치지는 못하는구나 말해주는 한진춘추의 기록이고요. 북벌 중 제갈량이 죽고 나서 강유는 퇴각작전의 성공에 역할을 하고 우감군 및 보환장군, 평양 후에 자기를 받습니다. 다만 이 보환장군은 자포이면서 그 시작이 갱시제가 왕망을 타도하는 데 공을 세운 우광한테 처음 준 게 시초고, 처음엔 약간 명예직 비슷하게 설치한 건데 이름부터가 명예직스럽죠. 한나라를 보좌하는 장군직이라. 당시 왕망의 신나라를 멸하고 만든 보환장군, 비슷한 게 한나라를 복원했다 해서 복한장군. 참고로 오나라에도 보호장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직이에요. 장소 맞춤형 명예직. 다만 실제로는 이 보환장군이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공손술, 이엄 같은 세력가들도 거쳐갔죠. 강유는 대장군 장환을 따라 한중에 주둔하고 장환의 사마로 일하는데 슬슬 북벌 발동을 거는 거죠. 240년 한 차례 농서로 진격하는데 곽해가 강중에 주둔하자 철수하죠. 당시 북벌을 하는 쪽이든 이를 수비하는 쪽이든 가장 큰 변수가 강족이었습니다. 유비가 융중대 실현 일환으로 마초를 한중왕표 제1서열에 올린거나 주유가 이분지계를 얘기하면서 마초와의 동맹을 언급한 게 비슷한 이유인데, 위에서도 곽해가 강족을 회유해서 삥을 뜯는가 하면 촉에서도 강족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그 일환으로 장환이 과거 강족을 이용해서 곽해를 팼던 경험을 함께 표에 올려 양주자사에 강유를 안칩니다. 물론 양주는 위나라 땅이었으니 허봉이죠. 강유라면 옥량주 원정시 강족들을 쉽게 컨트롤할 거다 이런 뜻인데, 장환의 대전략이 강족들을 이용해서 양주 일대를 점거하고 이후 동쪽으로 상룡을 기습한다는 거였거든요. 이 상룡이 요충지긴 해요. 제갈량도 맹달을 꼬셔서 상룡을 날먹하려다가 사마이가 강행군으로 쓱 해버려서 못했는데, 병력을 투입해서 점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아무튼 장환이 이때 병사합니다. 이 장환의 병사로 강유는 끈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 실권자에 오르는 비인은 사실상 북벌을 강유한테 몰빵을 해주지 않았어요. 겉으로 봐서 조정에서는 비위와 같은 녹상서사였는데 이건 또 녹상서사가 둘인 게 웃긴 겁니다. 보통 조정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유선의 정치질이라 보고요. 다만 장군직에 있어서 위계가 확실한 게 비위가 대장군이고 강유가 위장군이었거든요. 강유는 늘 대규모 병력으로 출병하려 했지만 비위가 번번이 제재하여 만여 명만 출병하도록 하였다. 비위가 북벌에 소극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상 비위도 북벌을 준비한 정황이 보이고, 적당한 타이밍에 오나라 측과 연계해서 올라가자 정도가 비위의 북벌론인데 그 전에 병력을 좀 아끼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위의 대전략을 지지합니다. 비위가 죽고 강유가 독중외 제군사에 오르면서 촉의 전 병권을 장악하고 20년간 10차례 넘게 군을 움직이는데, 아까운 장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갈각이 20만으로 신성을 쳤을 때,
강유도 밀고 올라가는데 진태한테 막혀서 굴량 오링으로 퇴각합니다. 이게 완벽한 그림이었는데 두 진영 모두 졸전으로 끝나버린 거고, 그 다음이 강유의 가장 큰 전공이죠. 255년 8월 강유가 수만 병력으로 부안까지 진격합니다. 당시 진태는 진창에 있었는데 곽회의 후임 옹주자사 왕경한테 야, 나 금방 갈 거니까 적도에 짱 박혀 있어라. 그런데 왕경이 적도를 점거하기 전에 도수 서쪽에서 강유한테 개털려버리죠. 참고로 이 물줄기 이름은 그 한글 표기로 조라서 보통 모든 자료에 조수로 표기되어 있을 건데 도수라고 읽는 게 맞아요. 이때 위나라 측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당시 왕경이 곽회의 후임인 걸 가정할 때 그 병력 규모가 3만 플러스 알파 정도로 추정되는데 죽은 자만 1만이고 적도성으로 살아 들어간 병력이 불과 1만이다. 최소 2만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겁니다. 엄청난 대승이죠. 그 수만의 사상자를 낸 대승이 초기입장에서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게 또 결국 진태한테 막혀요. 그 진태와 등해의 원군이 도착합니다. 이게 장익이 이 정도면 대승이다, 군을 물리자 하는데 강유가 버럭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아까운 게 진태가 와서 강유야 네 퇴로 끊어뿐다 하니까 강유가 그럼 큰일인데 하면서 퇴각하거든요. 이때 적도성에 열흘치 군량만이 남아있었다. 왕경이 그 포위가 풀리고 나서 와, 그 조금만 구원군이 늦게 왔으면 한 개 줄을 털릴 뻔했구나 탄식했다 하죠. 물론 이 농서지역을 석권하더라도 그 추후 지킬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진짜 몇 안 되는 큰 승전의 그 기회였고 이 전공으로 강유가 대장군으로 승진합니다. 근데 하필 이때는 오나라에서는 제갈각이 실권하고 사망했을 때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총나라의 한계이기도 해요. 혼자 하면 안 돼. 웬만한 대전에 버금가는 대승을 하고도 결국엔 진태한테 막혀요. 이게 그 위가 촉의 생산력 5배라 양쪽으로 동시에 괴멸적인 타격을 줘야 돼요. 아니면 인구수 다시 바로 이백돼요. 위나라는 멀티가 한 4개인데 촉은 본진 플레이, 오는 멀티 한두 개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그 제갈탄의 모반을 기회로 군을 움직이는데 제갈탄이 조기 퇴장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결국 이런 식으로 소모전만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그림이 돼버리는 건데, 그러니 같은 라인이라 봐도 무방한 제갈첨도 강유를 탄핵하자 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물론 황권의 안정을 위한 신권 분립 차원에서 유선은 강유를 계속 중용하고요. 참고로 그 독중외 재군사를 하면 중군과 외군, 즉 수도군과 지방군 모든 군대의 총대장입니다. 비위가 사망하고 강유는 병권을 장악하고 주도적인 북보를 마음껏 한 건데, 화양국지의 저자 그 상거가 제갈량, 장환, 비위, 강유를 어떻게 평했냐면 제갈량이 비록 영웅이었으나 그 주인의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했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대항하는 것이 마치 송양공이 패도의 뜻을 두었던 것 같다. 장환과 비위는 까불지 않고 제갈량을 계승했기에 이후에도 작은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다. 강유는 제갈량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 뜻이 컸는데 백성들이 그 수고로움을 버티지 못해 나라가 망했다. 다만 상거는 화양국지에서 왕숭의 촉서를 인용한 재밌는 구조를 남겨놨는데요. 참고로 왕숭은 총나라의 동관랑이었습니다. 그 서적과 문헌을 관리하는 직책이었고 사실상 사관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진수가 제갈량을 평한 구절에서 제갈량이 정치에 통달했으나 사관을 두지 않아 정사를 많이 유실하였으니 이러한 부분에서는 주도 면밀하지 못하였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왕숭이라는 사관이 있었어요. 이 왕숭의 촉서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촉서는 진수가 쓴 거고요. 그런데 진수가 왕숭을 몰랐느냐? 심지어 친했어요. 촉이 망하고 위나라로 끌려간 항장들 중에 육중걸이라고 있습니다. 진수, 이밀, 수량, 이양, 두열, 왕숭인데요. 이놈들이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오직 왕숭만이 성정이 너그러워 진수 등의 다른 촉 항장들과 우정이 괜찮았다. 그런데도 사관이 없다한 건 대놓고 그 왕숭과 그가 쓴 촉서를 배제한 거죠. 아마 역사를 보는 시각이 좀 달랐겠죠. 아무튼 재미있는 구절이, 등해의 군사는 필요한 병사들이었는데 만약 강유가 남쪽으로 갔다면 등해를 사로잡고 회군하여 종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강유는 파연을 거쳐 멀리 오선까지 갔으니 등해가 지름길로 등산해서 성도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라가 망한 건 강유가 자초한 일이다 평했는데 이게 합당한 말이긴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유 1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촉의 멸망전 그리고 종해와 강유의 실패한 거병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